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이번 영상은 구린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영상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할타 소장 채널을 운영해도 질문과 답변 영상은 계속됩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2개 정도, 최근에 질문이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사타 심의 접수는 된 걸로 아는데 사타 심의 접수가 되었으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났다고 봐도 되나요? 영상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했는데, 광안 5구역, 광안 9구역 영상의 댓글입니다. 거기에 이제 광안 9구역이 부산시로 사타 심의가 이관이 됐다. 그래서 바뀐 기준에 의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제 됐다. 뭐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헷갈리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쪼개기 기준입니다. 쪼개기가 뭐냐, 지분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큰 땅이 있다 했을 때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6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만약에 뭐 한 300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분을 다 파는 거거든요. 60제곱미터 이상을 다 쪼개서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게 쪼개기거든요. 이 쪼개기를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해야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딱 됐다, 그 이후로 쪼개졌다 그러면 그 나중에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반복학습이니까 또 반복학습해야죠. 예전에는 사타가 통과돼서 부산시에 통보한 날, 그게 이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타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쪼개기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초기 재개발 조합원수 보면 아시겠지만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되고 하니까 조합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부산시에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바꾼 게 사타 심의가 구청에 먼저 접수가 됩니다. 구청에 접수가 돼서 구청하고 그 구역의 추진위원회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걸 맞추거든요. 이거 보완해라, 이거 보완해라, 동의서 더 걷어라, 이거 추가 편입해라, 여러 가지를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자, 이 정도면 사타 통과될 만한 게 됐다, 오케이 되면 부산시로 이제 이관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통과냐 아니냐, 이거를 부산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바뀐 기준에 의하면 구청에서 심사가 다 끝나고 부산시로 이제 이관을 하거든요. 이관하면 권리산정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관해서 통과돼야 권리산정 기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관하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안구역에서 말씀드린 게, 광안구역이 최근에 구청에서 심사 단계가 끝나고 부산시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권리산정 기준일에 의하면 광안구역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끝났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물건자 같은 경우 사시 이후 간평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간평을 합친 1개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닌 1개 물건만 입주권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 정산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다물건자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1개 빼고 다 날아갑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이거는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이번 기회에 단계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쪼개기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쪼개기 기준입니다. 쪼개기 기준이고, 그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쪼개야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잘 쪼갰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원룸마다 다세대 원룸일 경우 보통 거의 다 다세대거든요. 호실마다 주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 다른데 조합 설립 전에는 이 원룸을 통째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 설립일 이전에 이걸 부지런히 다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딱 돼버렸다 그러면 내가 20개를 들고 있어도 1개 입주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현금 정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합 설립 전에 다물건자 급매를 노려라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또 말씀드린 게 있죠. 다물건자들은 일단은 10개, 20개 들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수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팔다가 끝까지 안 팔린다 했을 때
가격을 확 낮추기보다도 플랜 B가 있다. 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한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딱 됐다 하면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이 한 개가 개인당 한 개가 아니고 세대당 한 개거든요. 만약에 부모, 부부, 자식은 부부가 아니지. 야, 이 큰일 날 뻔했네. 예,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자식들, 예, 자녀들, 자식들은 좀 어감이 그렇네요. 다시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자녀들, 요렇게 집이 각각 한 개씩 있어도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집이 각각 한 개씩 있어도 이 세대 분리를 안 했다, 같은 세대다 하면 집은 두 개 있어도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조합 설립이 딱 됐다 그러면 세대당 한 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사시 이후 간평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간평을 합친 한 개의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닌 했는데, 사시 이전에 합친 물건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이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조합은 분양 신청이 뭐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간평 금액 통보되고, 그 다음에 조분가가 이제 통보되면서 몇 평형 신청할 건지 신청해라, 그렇게 이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내가 몇 평을 신청할 건지, 또는 신청 안 하고 그냥 형평상 받든지 그걸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 신청 마감일까지 합치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한 게, 다른 영상에서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쪼개진 거, 그거를 조각 모아서 60제곱미터 이상 합치면 조합원 평형 신청 전까지 이 작업을 완료를 하면 이게 입주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입주권, 이게 뭐 내가 뭐 도로 모아진 거를 산다, 또는 뭐 가소 토지를 산다, 뭐를 산다, 엄청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제가 영상에서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헷갈리고 한데, 만약에 정말 진짜 도로 매물 뭐 쪼갈쪼갈이란 거 내가 관심이 있다, 왜냐면 쪼갈쪼갈이란 거 그런 거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사놓으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을 내가 사고 싶다, 또는 뭐 이런 매물 사고 싶다 했는데 헷갈리고 잘못 사면 입주권 안 나올까봐 너무 겁난다 하시면 언제든지 할타소장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부터의 질문은 일반 영상이 아니고 멤버십의 영상이거든요. 멤버십 영상의 질문입니다. 멤버십 영상의 질문인데, 일반에도 이거는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멤버십의 댓글은 아무래도 비공개 영상의 댓글이기 때문에 아이디는 조금 가리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할 때 이미 다른 주택이 1주택이나 2주택이 있을 시 이주비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주비 대출은 일반 대출하고 다릅니다. 다른 주택을 여러 개 들고 있어도 이주비 대출은 무조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 개시를 하면 그 간평에 따른 돈을 줍니다. 이주비를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정구역일 때는 다주택자들은 이주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강력한 규제였죠. 다주택자들은 이주비를 못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조합에서 어떻게 했냐? 다주택자들은 조합에서 은행을 섭외를 해가지고 시공사 협조를 구해서 시공사랑 조합이랑 그렇게 은행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예, 저도 다 받았습니다. 조정구역으로 묶이고 이주비 대출해주지 마라 라고 해도 조합에서 그렇게 방법을 찾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주비가 나와야지 이주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이주가 원활하게 돼야지 사업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 내에 다주택자들은 이주비 한 푼도 못 줘 이러면 이주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주비를 조합에서 굉장히 신경 쓴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단계별 가장 수익이 커지는 구간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물건 매수나 매도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매수, 예를 들어서 매수, 조합 설립 전 다물건자 보유분 매수 등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시기별로 뭐 금매가 나온다 뭐 그런 게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재개발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단계별로 무슨 단계에 금매가 많이 나오고 무슨 단계에 많이 오르고 그런 것보다, 그 단계별 막 그런 것보다 경험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상승장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무슨 단계가 통과가 되든
뭐 사태가 통과되든 사업식 인가가 나든 뭘 나든 시세가 안 오릅니다. 그래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주춤합니다. 하락장일 때는 무슨 뭐 사업식 인가가 나든 뭐 사업식 인가 할배가 나든 그렇게 많이 시세가 확 오른다든지 거래가 뭐 안 된다든지 그런 게 미미합니다. 예. 물론 뭐 엄청 인기 좋은 구역이다. 뭐 그런 구역일 경우에는 조금씩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하락장이면 장이 워낙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단계가 올라가고 뭐 사시가 나고 뭐 착공 올라가고 뭘 해도 시세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거, 거래도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거. 반면에 상승장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식 인가가 뭐 부결되고 뭐 무슨 걸 해도 상승장이면 오릅니다. 그래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보다도 그런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런 흐름을 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언제 사는 게 좋냐, 하락장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하락장일 때 또 금매가 나왔다. 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그런 금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사서 들고 있다가 상승장일 때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반대로 하죠. 금매가 나온다, 뭐 금매가 쏟아진다, 야, 저 구역에 계속 매물이 나온다 하면 더 안 삽니다. 불안하거든요. 더 떨어질까봐. 내가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 삽니다.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르면 삽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보다도 조심할 게 있어서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무슨 질문이냐면, 이분이 취득세 계산기, 이 네이버 계산기, 뭐 아마 부동산 뭐 계산기 같은 거겠죠. 이걸로 계산하는 거랑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뭘 유의해라고 말씀드리라면, 챗 GPT 이거 연마요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유료로 21달러 내고, 요즘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거의 3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내고 유료로 썼습니다. 저도 챗 GPT를 유료로 써봤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너무 많이 틀립니다. 세금뿐만 아니고 부동산, 특히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걸 물어보면 거의 다 틀립니다. 예, 정말 엉뚱한, 어디서 그런 엉뚱한 것만 검색하는지 항상 엉뚱한 것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챗 GPT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너무 의지를 하고 AI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명신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거래하면서 이것만 명신해서 막 계약하고 거래하다가 큰 손해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사도 났습니다. 기사.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보면 기사 제목이 관청 AI에게 문서 작성 맡겼다가 허위 정보의 발칵 일수. 이게 뭐냐면, 뭐 관청 AI가 관청에서 따로 만든 AI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어디 뭐 챗GPT 같은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이 AI, 아마 제 생각에 챗GPT인 것 같아요. 연마요구한테 물어봐서 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보 이거를 참고로 해서 보고서를 막 쓰는데 다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법원 판결 뭐 이것도 다 틀리고, 판례 번호가 없는 것도 챗GPT가 상상을 해가지고 알아서 뭐 자기가 생성해가지고 막 기재하고 해서 오히려 틀린 거 골라내는 게 더 일이 많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말 챗GPT 요구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싸운 건 아니죠. 너무 잘못된 정보만 얘기하길래 계속 갈궜습니다. 갈구면 결국 자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맨날 사과만 하고 맨날 사과받고, 한 번은 되게 뭐라 하니까 고객센터 한번 연락처도 막 가르쳐주고 여기에 클레임 걸어라면서 책임 회피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좋은 건 좋죠. 절대는 아니고 좋은 건 좋고 활용할 건 활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세금 물어보거나 부동산 뭐 이런 거, 재개발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부분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챗GPT, AI 이런 거
맹신하지 말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8억이면 지력세가 일단 2%라서 1,600만 원이 됐는데 2번은 뭐 이렇게 계산해서 1,100만 원이 된다라고 아마 챗GPT 금방 그게 2번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맞냐라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 옆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멤버십 질문이라서 멤버십에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는데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양도세, 취득세 뭐 다 있습니다. 요 보유세도 있고 증여세, 상속세 다 있는데 보시면 어플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예전부터 계속 이 어플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내 양도세가 얼마인지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취득세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거 보면 일단은 그분이 8억짜리를 했으니까 8억 딱 입력해서 취득세 계산 딱 눌리면 바로 2% 나오거든요. 예, 지방 뭐 교육세율 뭐 다 합쳐가지고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챗GPT 금방 그거 뭐 어쩌고 해서 1,100만 원 나옵니다. 그거 믿었다가 안 큰일 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믿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냥 8억에 대해서 그냥 때린 겁니다. 그냥 때린 건데 이게 보면 면적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몇 주택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다 입력해가지고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이 어플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할당소장 채널에는 처음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 아마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플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어플 활용하시면 된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불인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상담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멤버십 항상 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는지 나오거든요. 멤버십을 활용하시고 진짜 투자 마음이 있다 하시면 항상 상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질문이 있으면 요 댓글에 요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